이번 주는 좀 까다로운 주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11월을 마감하는 월말장입니다. 그래서 월말을 다 끝내는 장인데, 이게 문제는 11월이 25일부터 29일까지가 실거래이거든요. 그래서 월금인데, 문제는 월말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28일날은 휴장이고 29일날은 단축 거래를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되면 거의 미리 놀러를 가버려요. 거의 하필 이제 목금토일이거든요. 목금토일이라서 트레이더들이 손을 많이 뗍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죽는 날인데, 월말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월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하는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25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좀 진행하는 것은 시가부터 움직임이 조금 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서 매매 포인트를 조금 빨리 가져갈 것 같아서 일단 시황부터 촬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노리고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답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내가 시장을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잘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가 가득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26포인트 0.97%가 상승한 44,29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주가가 이 정도 뜨면요, 오늘 1% 떠 있거든요. 현재 개장해서 삼성전자가 좀 괜찮다 보니까 흐름을 받아서 2,530포인트까지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이 정도 지수면 우리나라는 급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주가를 잘 안 주다 보니까 이 정도 변동성만 줘도 급등 이런 표현을 하는데, 뉴욕 증시는 사실 퍽하면 1%라 이걸 급등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강했다, 상승했다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소화하고 나서 다시 2차 추격 매수가 따라붙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자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아마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비슷한 심리가 있습니다. 직고점을 두고 있거나 직전 저점을 두고 있으면 저항감들을 많이 느끼기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것도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장이 마감하는 주간이었는데도 땡겼다. 이거는 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현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드렸을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선행되어지면서 주가를 견인하였는데요. 여하튼 그런 모습으로 주가를 좀 강하게 들어올린 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약점이 보이는 것처럼 나스닥 주가는 0.16%, S&P 500은 0.35%로 다우지수에 대비해서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폭은 작았습니다. 다우지수에 대비해서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폭이 작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대 지수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대 지수 전체를 끌고 갈 힘은 좀 부족했다는 얘기고, 특정 주가만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중소형주 사이클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면, 매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해놓고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워낙 M7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주도력이 강하고 M7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딱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은 파란데 하단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빨갛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약한 상태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사이클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는 장단점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장단점이 너무 명백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돈 많은 놈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예, 돈 많은 회사가 이기는 구조고 돈 많은 것이 독자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띄워드린 화면을 보시면 시가총액이라는 화면 비중인데요.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와 시가총액 2위 애플의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의 5개, 6개의 합이 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 된 건데 문제는 이러한 시가총액 비중 때문에 주가가 이 친구들에 의해서 등락을 좌지우지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하면 너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특정 섹터만 움직여도 그게 바로 유명했던 M7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M7 종목군들의 이 형태는 우리가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는 주가 전체적으로 주가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긴 한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문제점이 좀 있다.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데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이 좀 빠져나갔을 때 중소형주의 다수가 받치지를 못하면 주가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걸 받치지를 못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취약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버티긴 버텼는데 제가 방금 3대 지수를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우지수가 치고 갔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못 날라갔단 말이죠. 왜 못 날라갔냐면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이 처지는 나스닥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대비해서 중소형주 비중이 있었던 S&P 500 쪽에 힘이 못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이게 장점이면 장점인데 굉장한 취약점을 갖고 갈 수 있다. 굉장한 취약점을 갖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 왜곡이란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곡은 아닌데, 왜냐하면 실제 이루어진 주가니까 왜곡은 아닌데 그 형태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공산이 높아요. 그게 제일 취약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우리가 염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전체적인 그 주가의 레벨링은 다소 높게 평가된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새로운 장관님들을 계속해서 지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력들은 계속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불안감들은 여전히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인플레와 관련된 내용들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다소 현재 국채금리가 이제 안정권 4.3대까지 좀 밀리고 있어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라고 표현은 좋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치를 계속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하기 전에는 증시의 부담 요인이 유지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금요일장, 어제장은 장 자체의 모습은 좋았지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구성 요소는 너무 빈약했다. 빈약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오히려 주가가 좀 과도하게 강했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침에 주가를 뻥 하고 땡겨 올려버리니까 조금 이제 고민이 많아지죠.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빠르게 일 진행하고 있다 등의 소식에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미국 증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부 영향권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실 코인을 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코인을 안 본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멈추기 시작했어요. 상승폭을 조금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와 코인도 연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동성이 일부 빠져나가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재차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좀 까다로운 주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11월을 마감하는 월말장입니다. 그래서 월말을 다 끝내는 장인데, 이게 문제는 11월이 25일부터 29일까지가 실거래이거든요. 그래서 월금인데, 문제는 월말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28일 날은 휴장이고 29일 날은 단축 거래를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되면 거의 미리 놀러를 가버려요. 거의 하필 이제 목금토일이거든요. 목금토일이라서 트레이더들이 손을 많이 뗍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죽는 날인데, 월말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월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11월 25일 오늘부터 25, 26, 27일이죠. 수요일까지 차익성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분산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분산 차익 거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시가 딱히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뭐 직장이 다 다르실 테니까 직업이 뭐 예를 들어 영업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내가 세일즈한 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치를 다음 달에 평가받아서 급여로 책정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거래가 했던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익 거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결선을 보고 그 결선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익 산업 정리하겠죠. 근데 그런 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 차익성 거래가 그 주초부터 있을 확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거래면 그냥 28, 29일 차익 거래 한다고 생각해버리고 일을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이게 계속 랜덤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29일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물량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까다롭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주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주 초반에는 뭐 큰 지표까지는 없는데 내일 모레 넘어가는 시간에 FOMC 의사록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발표가 있고 PCE 지표 발표가 있고 뭐 요 정도가 지금은 제일 큰 것 같아요. GDP, PCE, FOMC 의사록 요 정도를 잘 주목하시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체험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체험 신청하신 분들 충분히 저희가 동일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체험을 하는 것은 매매를 하자는 것은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지 그 구간을 통해서 꼭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이후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잘 정리하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